당신이 은행에 맡긴 5천만 원,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도 체감 가치는 매달 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 조용한 변화가 가장 위험한 신호였죠.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평소엔 느리게 움직이지만 조건이 겹치면 갑자기 빨라지고, 그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은 공포를 팔지 않겠습니다. 한국 망한다 같은 단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 돈을 지키는 신호를 구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글로벌 자금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턴 돈은 더 안전하고 더 높은 금리로 움직였고, 한국도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환율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돈이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떤 약한 고리를 먼저 흔드는지, 그 구조를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은 늘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수익률과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자본 이동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환율 흐름, 금융권 연체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입니다. 이 셋이 같은 쪽으로 정렬되는 순간 체감 경기는 한 번 더 꺾입니다. 시장은 개별 지표보다 흐름의 정렬을 더 민감하게 봅니다. 한두 개 지표가 나빠져도 버틸 수 있지만, 여러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 심리는 급격히 변합니다. 이게 바로 체감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경상수지 흑자가 버팀목인데, 내수가 얼어붙으면 안쪽에서부터 체력이 먼저 약해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흔들립니다. 대기업들은 수출로 실적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수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지표가 좋아도 거리의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경제 내부의 불균형도 심해지는 겁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연체가 늘죠. 연체가 늘면 은행은 대출을 조입니다. 대출이 조이면 소비는 더 줄고, 이 악순환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돌면 멈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내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조는 다음 달을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매달 조금씩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어느 시점이 한계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티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정부 선택지는 뭘까요?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을 풀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입니다. 그런데 셋 다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현실은 종종 시간 멀기로 갑니다. 금리를 확 올리면 이자 부담과 부동산 충격이 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수백만 가구가 갑자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죠. 부동산 가격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안한 시장에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더해지면 패닉이 올 수 있거든요. 재정을 확 풀면 빚과 신뢰 문제가 커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떠받칠 수 있지만,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죠. 아무것도 안 하면 환율과 심리가 흔들리죠. 셋 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정책 당국이 처한 트릴레마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동결, 재정은 애매, 구조조정은 미루는 선택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용하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적됩니다. 그게 위험의 본체입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이 5번째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을 때 시장이 주목한 건 동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점이었죠. 이건 중앙은행이 더 이상 정책 여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국이 특정 국가처럼 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펀더멘털도 다르고 산업구조도 다르죠. 다만 초기 신호가 닮을 때 시장은 의심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고, 재정을 줄여야 하는데 못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피하게 되면 돈은 더 냉정해집니다. 투자자들은 말보다 방향을 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실제 정책이 방어적으로만 움직이면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보겠습니다. 통계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분포를 가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 흔들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계부채 GDP 대기 89.7%라는 숫자를 봅시다. OECD 평균이 70%대니까 좀 높은 수준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평균이라는 숫자는 서울 강남 3억 소득자와 지방 소도시 3천만 원 소득자를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실제 위험은 평균이 아니라 분포에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 빚이 생산성을 만드는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기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데
데 몰렸는지 그 차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대출이 부동산에 많이 집중돼 있죠. 집값이 오를 땐 괜찮아 보입니다. 자산도 늘어나고 순자산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빚은 남고 자산만 줄어듭니다. 여기서 충격이 현실이 됩니다. 3억에 산 집이 2억으로 떨어지면 빚 2억 5천은 그대로인데 자산은 2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교육, 창업, 사업 같은 생산적 투자에 빚이 쓰이는 비중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위험하지만 최소한 돈이 다시 돈을 낳을 가능성이 남아있죠. 교육받은 인력은 생산성을 높이고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 투자는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크고 그것도 이미 지어진 집을 사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을 더 비싸게 사는 데 빚이 쓰이는 거죠. 집값이 오를 땐 모두가 천재가 되지만 내려가면 빚만 남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때 벌어지는 현상이 자산 디플레이션입니다. 자산은 떨어지고 부채는 남습니다. 사람들은 빚 갚느라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경기 둔화가 더 깊어지죠. 일본이 1990년대에 겪은 흐름이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단 제가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구조는 비슷한 위험을 만듭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죠. 지금 한국 부동산은 지역별로 갈립니다. 서울 핵심지는 버티는 반면 지방과 외곽은 먼저 꺾이는 곳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먼저 못 버티나입니다. 지방에서 대출 끼고 산 집이 3억에서 2억으로 내려가면 팔아도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럼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죠. 그런데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이자 부담이 튑니다. 변동금리로 2억 5천을 빌렸다면 금리 1%만 올라도 연간 250만 원, 월 2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연체가 늘고 연체가 늘면 신용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은 경매입니다. 경매가 늘면 매물이 늘죠. 매물이 늘면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금매, 경매가 시장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은 다시 대출 가치 평가를 낮춥니다. 은행이 담보 재평가를 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려 들 수 있죠. 국가 채무로 넘어가겠습니다. 50%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국가 채무는 단순 수준보다 증가 속도 그리고 시장 신뢰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2020년만 해도 40%대 초반이었던 국가 채무가 2026년 51.6%를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속도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70%를 넘어가게 됩니다. 몇 년 사이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었다면 그 자체가 미래 선택지를 줄입니다. 선택지가 줄면 시장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금리와 환율에 반영되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부채가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공식 통계에서 체감이 덜하죠. 하지만 한전, 가스공사 같은 곳의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압력으로 돌아옵니다. 한전만 해도 2022년부터 누적 적자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 적자를 누가 메웁니까? 결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전기료를 올려서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공기업 부채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떠안아야 할 빚이죠. 이런 숨겨진 부채까지 다 합치면 실질 국가 부채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급증합니다. 빚이 클수록 1% 변화가 만드는 비용이 커지죠. 이건 선동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리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부채 1,000조 원에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10조 원 늘어납니다. 10조 원이면 웬만한 정부 부처 1년 예산입니다. 그 돈을 이자로만 내야 하는 거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줄어듭니다. 복지도, 국방도, 인프라 투자도 다 돈이 필요한데 이자부터 내야 하니까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온도계죠. 그래서 방향과 속도를 봐야 합니다. 환율이 하루 이틀 튀는 건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한번 형성되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원화를 사고 나가면 원화를 팝니다. 환율이 오르는 흐름이 길어지면 돈이 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수익률과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4.5%인데 한국 기준금리가 2.5%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안전한 미국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자금은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 위험이 더해지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죠. 여기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작동합니다.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 팔고, 팔리니 오르고, 오르니 더 파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바뀝니다. 1,400원에서 1,450원까지는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1,450원을 넘어서면 1,500원까지는 빠르게 갑니다.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이죠. 1997년처럼 된다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와 제도와 환경은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경제 규모도 훨씬 커졌으니까요. 다만 시장 심리는 비슷한 얼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심리보다 숫자에 기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금융권은 조용합니다.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흑자를 냅니다. 그런데 위기의 전형은 이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방어 행동이 먼저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대손 충당금입니다. 은행이 충당금을 늘린다는 건 못 받을 돈이 늘 수 있다는 리스크를 더 크게 본다는 뜻이죠. 즉, 내부는 이미 대비 모드로 움직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눈에 띄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흑자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저축은행이나 취약금융권으로 내려가면 민감도는 더 커집니다. 여기서 저는 특정 기관이 위험하다 같은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구조가 취약한지 원칙만 보겠습니다. 취약한 곳은 보통 두 곳에 많이 노출됩니다. 부동산 PF와 경기 민감 대출, 특히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오면 현금 흐름이 먼저 무너지는 구간이거든요.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이 꺼리는 고위험 대출을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게 받지만 동시에 부실 위험도 큰 거죠. PF는 미래 분양을 담보로 지금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 갚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막히면 상환이 지연됩니다. 지연이 길어지면 금융권의 부담은 커집니다. 지방 외곽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3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2천억을 빌렸는데 분양이 절반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는 돈을 못 갚고 금융권은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는 손실을 확정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만기 연장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결이 아니라 연장이라는 점입니다. 폭탄이 커집니다. 왜 만기 연장이 반복될까요? 지금 손실을 확정하면 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이나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뒤로 밀립니다. 조용하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자영업입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죠. 매출이 줄면 이자 부담이 버거워집니다. 연체가 늘면 대출이 조이고 대출이 조이면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코로나 때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버티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가게가 비면 임대료가 줄고 임대료가 줄면 건물주의 현금 흐름이 줄죠. 건물주가 대출이 있으면 상환 압력이 커집니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도 공실률이 10%를 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같은 핵심 상권도 예외가 아니죠.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어떤 상권은 공실률이 3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10개 가게 중 3개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금융권으로 되돌아옵니다. 소비, 자영업, 공실, 임대료, 대출 부실이 연결되죠. 경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고리에서 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문제가 연결고리를 따라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의 위기가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둘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거나 돈을 풀어 버티게 하거나입니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체질을 바꿀 여지가 있죠. 경쟁력 없는 기업을 정리하고 부실 대출을 손실 처리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단 그 과정에
인해서 실업이 늘고 경기가 나빠지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풀어 시간을 벌면 단기적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적됩니다. 누적이 한계를 넘는 순간 조용함은 갑자기 소음으로 바뀝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습니다. 한두 개 저축은행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16개가 연쇄 파산했죠. 문제를 미루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책 흐름은 시간 벌기 성격이 강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 통장은 정책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든 못 살리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죠? 이 질문이죠. 여기서 공포에 휩쓸리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린 사람은 급하게 팔고 급하게 사면서 손해를 봅니다. 준비된 사람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잡기도 하죠. 오늘은 투자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상품을 찍지도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소득, 부채, 가족 상황이 다르거든요. 대신 어떤 환경에서도 통하는 생존 원칙만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부채 구조 점검, 유동성 확보, 통화 분산, 현금 흐름 관리, 그리고 금융기관 자산 분산입니다. 이 5가지가 준비의 전부입니다. 부채 구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 할부까지 전부 합쳐 총액과 월 상환액을 정확히 적어보세요. 모르면 준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진 빚을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리다 보니 전체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은행 앱들을 다 열어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변동금리 노출이 과도한 상태입니다. 금리 변화는 느리게 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체감이 확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리처럼 쌓이기 때문이죠. 변동금리로 큰 돈을 빌렸다면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수백만 원이 더 나갑니다. 이게 1년, 2년 계속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정금리 전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로 큰 빚을 지고 있다면 보험처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충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고정금리가 0.5% 더 높아도 앞으로 금리가 2% 오른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은행 직원한테 시뮬레이션 요청하면 계산해 줍니다.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으면 급할 때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게 기본입니다. 유동성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위기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유동성으로 버팁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늘 그래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헐값에 팔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 미리 유동성을 확보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통화 분산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화에만 올인하면 환율 리스크를 그대로 맞습니다. 일부를 외화 자산으로 가져가는 건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르면 원화 가치가 14%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자산의 20%를 달러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만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죠.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3개월만 기록해 보세요. 새는 구멍이 보입니다. 특히 고정 지출이 큽니다. 구독료, 보험료, 통신비가 조용히 깎아먹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가 월 10만 원 넘게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쓰는 건 해지하세요. 월 2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비상금을 만들거나 원금을 갚을 수 있죠. 위기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빚을 줄이는 속도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빚이 적을수록 위기 때 버티기 쉽습니다. 이자 부담도 적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거든요. 분산이 생존입니다.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자산은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자금은 계정부터 분리해야 위기 때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면 돈의 용도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있어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은 안정성을 우선하고 한 곳에 과도하게 몰지 않는 게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매주 체크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환율의 방향과 연체 흐름의 변화, 그리고 정책 방향이 구조 조정인지 시간 벌기인지 이 정렬입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지, 연체율이 계속 악화되는지,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는지 아니면 임시방편만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 체감은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공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은행 앱을 열고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내 대출이 어떤 구조인지, 내 고정지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고 그게 생존의 시작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누구도 내 자산을 100%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1997년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2008년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준비